중간중간에 제가 검토를 하면서 다른 컴퓨터 화면으로서 보면서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녹화하는 화면과 약간 좀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하는 화면과 괴리감이 있어서 어, 좀 다른 컴퓨터로 지금 이걸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맞추면 이 컴퓨터 그러니까 맞추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화면을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계속해 보겠습니다. 1947년 2개월간 1947년 2개월간 훈련 후 그는 보안대 지대의 부지대장이 되었다. 1950년에 그는 조선인민군 장교가 되었다. 해방 후 1년 동안은 민족주의자, 기독교도, 토착, 천도교 같은 비공산주의 정당과 단체가 많이 있었다. 김일성의 지도력은 조선민주당과 천도교의 청우당이라는 두 주요 정당에 대해 통일전선 정책을 채택했다. 1946년 11월에 전국인민위원회 선거에서 조선민주당 351명, 청우당 253명, 북조선 노동당 1102명, 그리고 부소속 1753명이 선출되었다. 김일성은 조선민주당은 조선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반대하므로 반제국주의당이며 청구당은 주로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당과의 연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런 당들의 통일전선 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 통일전선 정책은 이 정당들에게 어떤 실권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 정책은 농민층에서 뿌리내린 천도교의 도시, 특히 평양에서의 기독교 세력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뿐이다. 그러나 정권은 이런 정당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병하다식 통제에 예속시켰다. 그러니까 종교도 사실상의 정치로 통일하려 했다. 통일이라면 이상하네. 통섭하려고 했었다. 그것이 당시에 김일성을 포함한 그 지도부층의 정책적 방향이었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 그의 유격대 동료인 최용곤 아까 최용곤 이야기했었죠. 전기로도 다뤄지고 그의 입당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최용곤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조선민주당 당수로 앉혔다. 그러니까 최용곤은 조선민주당 당수로 앉혔지만 실제적인 배우는 그러면 김일성이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최용곤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바지사장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곤은 1946년 성탄절의 첫 번째 주요 연설을 했다. 그 연설에서는 그는 조선민주당 당원들에게 활동이 충분치 못하고 당 주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며 뿌띠부르주아적 태도와 우리나라의 병폐인 파벌주의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당원들에게 나쁜 봉건적인 영향들 그 한 예는 북조선 노동당에 대한 조선민주당의 비판이었다. 이것을 제거하라고 역설했다. 당의 사업가들과 상인들은 자신의 부가 아니라 국가의 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는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은 경제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 말했다. 공산주의란 그 체제 자체가 사적인 재산을 치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부의 경제 상태에서 발전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부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그거고 그 부자의 그 돈은 착취 다시 말하면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를 착취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요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것은 경멸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건 제한돼야 된다. 그리고 전체를 위해 소수가 희생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당시에 깔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유추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하튼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런 식으로 성립하면서 최용권이라는 사람의 연설까지 그리고 최용권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23페이지로 넘겨서요. 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죠. 보이시죠? 조금만 더 넣을까요? 채팅창에 너무 가지 마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화면을 큰 화면으로 보십시오. 큰 화면 그 보면은 저희 아프리카 TV에서 제 화면을 누르신 다음에 그, 그 손가락 표시 있고 막 이렇게 소리 정지하는 그 라인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화면을 크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좀 더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어, 만약에 고민거리가 있으시다면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고요. 제가 채팅창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당원들은 이 모든 것을 반성하고 자신의 나쁜 방식을 자아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 정권은 조선민주당이 결코 승리를 거두지 못할 지주 및 자본가의 대표가 되기를 바랐다. 이들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상을 교정함으로써 지주 및 자본가 계급은 서서히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었다. 조선민주당은 이때쯤에는 단순히 정권의 정책들을 전달하는 전동벨트, 즉 중앙의 분부대로 따르는 여기저기 산재한 조직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김일성 정권은 조선민주당 당원들이 활동을 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해줄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경쟁적인 정당 체제에서 일어나는 관행과는 정반대 현상이었다. 1947년 남포에 있는 한 조선민주당 지구당에 대해 북조선 노동당이 비밀 조사를 한 결과 당원들이 당원 수를 증강한다든지 예상 득표 획득에 성공한다든지 좀 더 많은 지구당을 조직하려는 노력 같은 것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조선민주당에서 민주화는 지주들과 친일 분자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지 당원들의 동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 당원들의 출신이 한결같이 나쁘며 몇 사람은 바로 그것 때문에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이미 제거되었다고 시여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오로지 조선민주당에만 입당했는데 그들 대다수는 지주 출신이었다. 이렇게 해서 조선민주당에서는 민주화가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악덕 지주들과 기독교 신자들은 정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조사에서 남포 조선민주당 당원의 출신 계급에 대한 극비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약 2,574명의 당원 중 노동자가 625명, 농민이 486명, 사무직원이나 관료가 493명, 기타가 1365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기타의 범주를 개인별로 분석해보면 지주교사, 법조인, 사학가 그리고 그 밖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었다. 북조선 노동당 명부에는 여성이 종종 4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한 반면 조선민주당의 여성 당원은 187명에 불과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정권의 표적이 되었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며 1945년만 하더라도 총 인구 가운데 신도의 비율이 2%를 넘지 않았지만 평양에는 수가 꽤 많았고 영향력도 컸다. 미국 소시통은 기독교 교회가 정권에 대한 가장 강한 반대 세력을 형성한다고 생각했으며 많은 목사들이 1940년대 말에 투옥되었는데 그 중에는 문선명 목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교회라 불리는 중파에 운영했으며 그 후 남한 소식통에 따르면 1948년과 49년에 사통과 간통 혐의로 투옥되었다. 경찰이 신주로 기독교 시위자들에게 발표해서 23명을 살해한 유혈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훗날 남한에서 유명한 퀘이커 교파 인권운동가가 된 함석헌은 그때도 인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두들겨 맞고 체포되었다. 김일성은 이창극이 있은 후 신주를 방문하여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 민족주의자들 간의 불화를 무마하려 했다. 전쟁 때까지는 기독교 교회가 열려 있었고 예배도 허락되었지만 기독교 정치 활동은 무자비하게 짓밟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의 기독교 역사고 지금 뭐 사실상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의 문을 열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치적 권력, 김정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사실이죠. 유일신을 믿는 것 자체가 거부되는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의 사상에 의해서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탄압받았던 세력들이 바로 남한으로 대거 망명하게 이르죠. 망명이라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주하게 되죠. 1946년의 말에 이르러 북한에서는 언론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가 통제 언론이 된다는 거죠. 언론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조선통신이라는 언론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부분 국가 경영 운영이죠. 모든 것은 대부분 국가 경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문은 중앙지든 지방지든 공산주의 신문이든 비공산주의 신문이든 본질적으로 똑같은 소식을 전하되 단지 약간의 지방색을 가미할 뿐이다. 더구나 소련과 연줄이 있는 한국인들이 문화기관에 득세하는 경향이 있었다. 1945년부터 50년 기간에 단 기관지 편집장 3명이 모두 소련파 한국인이었다. 이런 수단을 통해 북한은 곧 비좌익 정치적 반대파 모두를 과학화할 정도로 철저히 제거했다. 다 죽였다는 말이죠.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뭐. 그 대부분 죽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적. 네, 계속해서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두 비공산계 정당이 여전히 허용되었으나 권력은 전혀 없었다. 그 의도는 남한 우익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대안적인 권력 중심을 억누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 일을 훨씬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조직의 월등한 우세와 반대파의 전반적인 약세 때문이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모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력을 사용했는데 가책이 없었지만 북한은 좀 더 선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정권이 대적해야 할 계급과 집단이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북한 지도자들이 중국 공산당과 함께 정치적인 반항 아래 재교육하고 개조하려고 했었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치적 관행 때문이기도 했다. 정권의 뜻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념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을 의미했겠죠. 예컨 중국에서처럼 속으로 비판이나 자아 비판 시간에 참여해야 했다. 이런 정치적 집단들은 정권의 정책을 전달하는 통로기도 했고 따라서 거의 모든 사람의 상당한 시간을 앗아갔다. 자율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르면 바로 와서 자아 비판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당 내부 문서와 당 기관지들을 보면 집단 생활이 도처에 있으며 관공서, 일터, 학교, 마을 등 모든 차원에서 모임을 개최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보다는 사람들을 모임에 참석하게 하고 시간을 지키게 하고 발언하게 하는 등의 실제적인 문제가 두드러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집단의 지도자는 모임의 불참, 지각, 조퇴, 야간 외출, 침묵하기 등 바꿔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자유주의와 싸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충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북한 정권은 거의 모든 사람을 어떤 조직의 일원이 되게 하여 향존하는 집단 생활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결실을 얻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소속함으로써 그들의 자율성을 빼앗는 그러한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북한 정권은 1930년대 초 소련이나 혹은 유혈적 토지 개혁 운동 과정에 중국과 베트남에서 자행한 것처럼 적들을 대량 학살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달고 있던 역사적 팩트와는 조금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여하튼간에 30년대 초까지 유혈적 토지 개혁 운동 과정에서 중국과 베트남에서 자행한 것을 적들을 대량 학살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들이 했던 그러니까 해방 후에 30년대 초에 30년대 초라는 단서가 깔려 있었네요. 제가 그거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네요. 네. 네. 북한 부분 마지막 파트 읽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부분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주들은 남한으로 도망치거나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서 소규모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으며 전쟁 전에 지도부 숙청은 대개는 치명적이기도 영속적이지도 않았다. 예를 들면 오기섭은 1948년 정치 지도부에서 숙청되었지만 곧 한 합조회사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1950년대 중반에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붙겠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안파 숙청처럼 연안파 숙청 이후에 북한의 어떤 정치적 운동과는 다르게 초기에는 사람들을 대량 숙청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다. 정치적 지도부를 숙청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저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라는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네, 화면을 잠시 돌려서요. 새소리가 좋게 들리는데요. 보이십니까? 아,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잊게 하는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는 것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배경이 되었고 그 배경의 어떤 의식까지 여러분과 함께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예전 같았으면 녹화 방송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부분을 좀 읽고 이야기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읽으면서 또 여러분의 의견을 곱씹어 보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또 역사를 아시는 대로 또 모르시는 분은 지금 알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지혜로서 이것이 우리를 또 가로치기에서 중고등학교처럼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역사를 시험 본다고 생각했을 때 배우는 것과 지금 우리 현재를 읽기 위해서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찾아보는 것들은 또한 다를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인터넷 매체나 SNS가 발달하여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의 부족한 지식들을 돋구는데 그리고 그것에서 걸음을 피우고 싹을 올리는 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잠시 쉬어갈까요? 네, 음악 잠깐 들으면서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악이 좋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찾고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자연의 소리 같은 이런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잠깐 했었는데 왜 이렇게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누르나 봐요. 잘못 누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결핵간호사 후폭풍 잠시 음악 좀 듣고 릴렉스 음악입니다. 음악 듣고 잠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11시에 뵙겠습니다. 4분 뒤에 뵙겠습니다. 11시 아니야? 11시 5분쯤에 뵙겠습니다. 10분
네, 지금 상록수가 어제부터 읽고 있어요. 배경음이 좀 커요. 줄여주세요. 네네. 꺼버리네. 더 커진 것 같아. 이게 최대한 줄인 거예요. 최대한 줄인 거. 당시에 또 일제강점기 시대 1930년대의 배경으로죠. 그 배경으로 어떻게 개방운동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또 읽어보는 것도 뜻깊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읽고 있는데요. 11시 5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방송이 딜레이가 됐으니까 혼나는 의미에서 1시까지는 아마 제가 방송을 할 것 같아요. 늦었으니까 또 유튜브 또 사람들은 또 왜 그런가 또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좀 약간 버벅거리고 이게 방송을 좀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는 마이크를 대면서 여러분한테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다, 안 좋은 것 같고 지지직거리는 게 심해서 프로그램을 좀 공부를 했어요. 혼자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나갈까 이걸 했는데 오늘 윈도우 10이 말을 안 듣네요. 뭔가 버벅거리고 어려워요. 배고프시겠네요. 배고파요. 그래도 월요일에 방송했을 때 월요일 방송 너무 힘을 쓰고 화요일 날도 그랬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힘을 덜 써서 그런지 원래 장치적인 스트레스만 있어서 그렇게 크게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살도 빼야죠. 얼굴이 너무 커 보이고. 유리딱새님 그 병원 간다 했는데 오늘 오전에 병원 못 가시겠네요. 괜히 저 때문에 또 유리딱새님. 네, 지금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처에 가까운 경기장에서. 벌써 다녀오셨어요? 오, 초스피드.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름인데 감기는 걸리면 개도 안 걸린다는데 감기 걸려갖고 지금. 새벽에는 또 춥고 낮에는 뜨겁고 정말 그러니까 저같이 좀 뚱뚱한 사람한테는 여름은 진짜 징벌입니다. 징벌. 그렇죠. 예전 말이죠. 여름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예전 말이죠. 요즘에는 에어컨 바람도 그렇고 에어컨 바람은 안 쓰는데도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하니까 더우면 문 열어놓고 자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또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기 걸린 것 같아요. 힐링 타임이라는데 전혀 힐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잠깐 노콘 11시 5분 됐는데요. 잠깐 우리 끊고 에, 그 팟캐스트에서 팟캐스트 아마 업로드 될 것 같아요. 들어와서 또 김현정의 뉴스쇼 한번 또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 그냥 틀어주면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코멘트를 달면서 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나간 방송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유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견핵가로사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세간이 시끄러운데 그 이야기 한 11분 정도 돼 있네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서 또 이야기할 거 있는지 또 우리 병원 체제에서 또 제2의 또 메르스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닌지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버스만 타도 에어컨 세잖아요. 소리를 들려주는 건 괜찮아요. 네, 그렇죠.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지난 15일 정기검진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간호사가 신생아실, 그것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해왔다는 부분이죠. 지난 석 달간 신생아 중환자실을 거쳐간 신생아가 166명, 모두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료진의 감염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생아 관리시설에서 결핵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뭔지 오늘 이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먼저 문제가 된 시기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이가 입원을 해 있던 그 아버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 계세요? 예. 예. 아이가 그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있었던 건 언젠가요?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로 가서 네, 며칠 동안 그렇게 있다가 잘 퇴원을 했어요. 회복을 해서. 네. 근데 갑자기 언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7월 18일 월요일 오전에 병원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소식 전에 듣고는 어떠셨어요? 그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결핵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원래부터 이제 아기가 조금 건강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예정일보다 3주가량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 작게 태어나서 안 그래도 아기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예. 왜 하필 우리 아기가 좀 중환자실에 있었던 시기에 간호사가 결핵에 감염이 되어서 우리 아기한테는 혹시 감염이 노출되지 않았을까 하고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죠. 예. 특히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를 비롯해서 양가 부모님들, 가족들,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유, 왜 걱정 안 했겠습니까? 그 아이가 지금 몇 킬로나 되는 거죠? 지금 한 2.9에서 3kg 정도. 예. 2.9에서 3kg짜리 아이. 네. 그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없이 다시 결핵 검사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병원에? 그날 바로 왔습니다. 바로 가셨어요. 네. 엑스레이 촬영을 엑스레이 촬영하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아기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것이었고, 그래서 그 아기 생각하면 굉장히 안쓰럽고, 예. 네, 또 결과 나올 때까지 있었던 생각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었지만 제발 내 아기만은 아니길 바랬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예. 더 나아가서는 다른 아기들도 아니길 바라면서 아기 부모들 심정 헤아리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한 76%가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결핵에 걸린 아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는 완전히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아이는? 근데 그렇지만은 않은 게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지금 저희 아기 같은 경우도 3개월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결핵균을 예방하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결핵균이 없는 걸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예방약을 계속 먹어줘야 돼요? 결핵균이라는 게 이제 좀 잠복기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처음 한 달 동안 약을 먹고 한 달 지난 다음에 검사하고, 또 왜냐면 아기도 한 달 동안 체중이 좀 늘기 때문에 약의 용량을 조금 더 높여서 또 다음 한 달을 또 복용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검사 또 하고, 또 다시 용량을 높여서 이렇게 3달 동안 먹은 다음에 최종 검사하고, 그런 다음에 아마 이제 최종 그때 이후에 판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2.9kg, 3kg도 안 되는 아이를 데리고 약 먹이고 엑스레이 찍히고 이게 참 부모 마음이 아니겠네요. 속이 많이 상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약이었을 텐데, 이게 결핵 약이라는 게 이게 주변에서도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거 되게 굉장히 독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결핵약이 좀 다른 일반 항생제와는 달리 여러 약세가 병합된 거여서 장기간 사용하면 좀 부작용의 빈도도 좀 높은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물론 뭐 워낙 소량이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모 입장은 또 그렇지가 않죠. 우리 아이한테 먹이는 약인데. 네, 이게 또 뭐 항상 모든 약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니니까 또 뭐 약한 애들한테는 조금 혹시라도 문제는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그런 걱정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래요. 예. 아기 건강히 잘 크기를 기원하겠고요. 오늘 어려운 가운데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제가 됐던 그 시기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이를 입원시켰던 부모 한 분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신생아실 의료진의 잇따른 결핵 감염, 원인은 뭔지 의료 전문가를 통해 짚어보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가 연결됐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어른들은 결핵 걸려도 약이 있잖아요. 뭐 약이 있고 애들도 뭐 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뭐 그렇게 이제는 위험한 병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데 이 신생아가 걸렸을 땐 어떤 건가요?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BCG를 애들 태어나면 바로 맞히잖아요. 예. 이게 신생아기에 우리나라처럼 결핵 유병률이 높은 국가에서 아이들이 노출이 되면 상당히 좀 중증 결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에서는. 그래서 결핵이 심하게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런 노출 사고가 여러 번 보고됐는데요. 다행히 결핵에 발병한 아이들은 없는 정도, 그리고 잠복 결핵 정도만 확인돼서 치료를 받고 회복된 애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제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아주 심한 결핵에 걸릴 수 있다는 게 맞긴 맞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가 있진 않아 다행이지만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심한 경우 사망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신생아들에게는 위험한 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에도 영남대병원 신생아실에서 의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지난 1월에도 강릉의 한 종합병원에서 그때도 신생아실 간호사였습니다. 결핵 확진 판정 받아서 역학조사한 적 있고. 이게 유독 신생아실 의료진에게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뉴스만 보도가 돼서 그런 건가요? 신생아실이 워낙이 좀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검사라든가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한 문제까지도 좀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중요한 부서고 또 아주 취약한 결핵이 취약한 아이들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되는 거고요. 의료진들이 워낙에 병원에 결핵 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결핵에 노출돼서 실제로 발병한 의료진이 병원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 이제 신생아실이니까 유독 이제 방송에 나오는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그렇죠. 이걸 트니까 좀 목소리가 작게 나오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끄고 지금 이제 끄니까 목소리가 큰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근무하는 의료진 중에도 환자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일반 사회보다 많군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게 결핵 환자들이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결핵 환자가 처음에 응급실이나 뭐 외래를 통해서 왔을 때 딱 결핵이다 이렇게 확인돼서 오는 게 아니라 오고 나서 진단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핵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 며칠 또는 몇 시간이더라도 결핵 환자가 아무런 뭐 마스크 착용도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에 중에서 노출된 의료진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이 되는 뭐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문제는 그렇게 감염병에 걸렸을 때 즉각 발견하고 환자들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그 과정이 중요할 텐데요.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시스템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들, 특히 고위험 부서에 해당되는 의료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과병동, 뭐 응급실, 중환자실 이런 데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은 다른 부서의 의료진, 그러니까 그런 결핵에 노출이 적은 부서에 비해서는 검진 간격이 짧긴 짧습니다. 얼마마다 한 번씩 받아요? 보통은 모든 의료진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고위험 부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결핵 검진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게 돼 있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근데 그 6개월에 한 번 찍더라도 그 중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발병을 하게 되면 특히
결핵 같은 경우에 초기 증상이 아주 뭐 심하지 않거나 아예 증상이 이번에 간호사 때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간격이라도 그 중간에 걸리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6개월 때 그러니까 정기검진 받을 무렵에 결핵이 알아서 그때쯤에 뭐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 증상 없는 사람을 계속 뭐 매일 엑스레이 찍어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성인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잠복 결핵이라 그래서 내 몸에 이미 결핵균이 들어와 있었는데 내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서 결핵균이 재발현하는 형태가 좀 많거든요. 아하. 예.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봤더니 우리나라 성인에서의 잠복 결핵 유병률이 뭐 40% 이상 뭐 이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의료진들도 뭐 같은 성인이니까 그렇죠. 뭐 의료진 중에 30-40% 이상이 다 결핵약을 다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내성 문제 유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예. 의료진들을 대상으로도 검사를 해서 있으면 치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방침이 갈수록 이제 강화되고 있는 지금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요. 과도기적인 상황. 잠복 결핵균, 그러니까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전체 성인의 40%가 돼요? 그 정도 한 30에서 4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에 질환을 보면 거의 70%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부 자료로. 그래요? 그 우리도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만 어느 순간 면역이 떨어지면 바로 발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 국민 중에서 이제 뭐 고등학생 대상으로 잠복결핵 테스트 한번 하고 뭐 40대 이상에서 한번 해서 있으면 치료하자 이런 방침까지도 정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고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잠복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이게 병원에서 이런 그 잠복결핵 진단에 드는 비용이 좀 꽤 되거든요. 비용이. 네, 비용이 꽤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제 의료기관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의 지원책이 전혀 발표된 게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아하. 네, 그래서 병원들 중에 뭐 대학병원급들이야 자기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기 시작한 병원들이 이제 조금씩 있기는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중소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은 이제 이런 엄두도 좀 못 내는 상황. 엄두도 못 내는 상황. 예. 이게 정말 쉽지 않겠어요.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받아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잠복 결핵균 가진 의료진이 많대. 뭐 이런 소문 나면은 굉장히 이미지상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도 타격이 될 수 있겠는데 인식 전환부터 필요하겠어요. 예, 인식 전환 필요해서 어차피 이제 잠복결핵 상태라 그래서 전파를 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빨리 치료를 하도록 해서 이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잠복결핵에 대한 진단,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학문적인 이제 연구 결과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들도 많이 좀 진행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복 결핵이라는 거 오늘 뭐 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좀 요모조모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하트 2개 됐고. 잠깐 이거 좀 이야기 좀 하고 갈까요? 결핵이라는 거. 예전에 이 결핵이라는 게 가난한 질병 중에 하나가 결핵이라고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병원 의료 관계인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걸려서 들어온 게 아니라 병원 의료진들의 감염으로 해서 그중 이제 특히 신생아들의 건강이 위험에 처했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이제 번번하게 나오고 특히 이것이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데 워낙에 정치적인 면이 지금 이제 큰 문제가 있고 또 진경준 또 검사장 그 비리 문제 넥슨 회사 간의 그 비리 문제도 있어서 지금 이 뉴스가 묻히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또 안 다뤄볼 수는 없는 사실이니까요. 또 결핵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소견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뭐 살펴보긴 없지만 그 처우의 치료 문제거든요. 그 치유가 사실상 지금 거의 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개인의 어떤 결핵적인 내성균과 또는 그러니까 성인이었을 경우에 접촉되는 경우와 또 그 신생아가 접촉되는 경우 두 개를 비중했을 때 신생아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그리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 내에서의 의료진 건강 검진에 대한 특히 이런 거 의사가 건강해야 결국 환자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의사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의 인권과 치료를 보호하는데 조금 더 사회적 관심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시몬의 상록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고요. 네. 책이 조그마니까 좀 더 위치가 실까요? 어디서 이렇게 아이들이 아 하는 소리가 들리죠? 오늘 방학인가요? 근처에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아마도 그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초딩 방학. 아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져. 여하튼간에 저희는 또 저희 본분을 해야 되니까요. 책 읽는 코너고 책 읽수다. 아 마이크에서는 녹음이 안 들렸나요? 아 지금 제 창밖으로 아이들의 와 하는 함성 소리가 잠깐 들렸거든요. 오늘 아마 제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가 방학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 공포의 방학.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고 설사할 것 같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이질에 감염된 것 같고 막 부산엔 그런 함정이 부산엔 금요일에 방학식 유리딱새님이 부산에 거주하셨구나. 저 작년 12월에 부산에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피치라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광주에서 배우고 또 열심히 했는데 어디지? 부산 경성대 있는데 그쪽에서 한 달 좀 넘게 살다 왔었어요. 작년에. 부산에 계시구나. 이래서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 또 생긴다. 예, 경성대 예. 그쪽. 네. CGV 뭐 크게 하나 있고, 네. 그 근처에 팥빙수 드셨으면 좋았을 걸 아쉽겠네. 거기 팥빙수가 유명한 데가 있어요. 나 거기 겨울에 갔을 때 뭐 맨 닭꼬치나 뭐 이런 거밖에 없던데요. 또 팥빙수 전문점이 거기 있어요. 길을 모르니까 거기 처음 이제 부산이라는 데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작년에. 예. 겨울에도 팥빙수를 팔아요. 왜 그런데 거기 부산 토백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가르쳐 줬지? 예, 그 집은 다른 집과 다르게 그 집과 그 집은 다르게 네. 그 집은 다른 집과 다르게 네. 국산 팥에 환장하겠네 또. 복숭아잼만 넣어서 줘. 복숭아잼. 제 복숭아는 과일로서는 그냥 생으로는 못 먹거든요.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잼이나 이렇게 뭐 제조된 거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 복숭아잼 넣어서 줘야 줘야 되는데 창원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몰랐을까? 부산이라는데 왜 안 가르쳐 줬냐고. 다시 또 부산 가고 싶잖아. 이러면 또 조만간 또 부산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부산 어디 인터넷 되는데 딱 자리 하나 잡고 거기서 방송하면서 꽤 전통적인 맛집이에요. 남포동.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동인도 그렇게 서울처럼 막 그렇게 막 시간이 걸리고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예.
장미 아이스크림도 맛있어요. 네. 아, 장미 아이스크림? 장미 들어가요? 아이스크림에? 장미향? 장미향이겠죠? 예. 설마 거기다 진짜 장미꽃을 넣어갖고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미 모양으로. 그렇죠. 그렇죠. 장미 모양을 만들어야지. 나도 장미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또 이렇게 해갖고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그런 거는, 노. 장미 모양으로 아이스크림 만들어자고. 음. 아, 진짜 갑자기 부산 가고 싶네. 팥빙수 먹으러, 그 근처 가까운 설빙이라도 좀 가서. 또 그런데 남자 혼자 가는 데도 좀 그렇고, 그냥 그거 먹고 싶어요, 지금. 팥빙수인데, 찹쌀떡하고 이제 같이 갖고 하는 팥빙수가 있어요. 찹쌀 가루하고 갖고 하는 팥빙수. 네. 포장돼요.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15분이면 가긴 하는데, 귀찮아요. 날이 너무 뜨거워, 지금. 아주 햇빛이 아주, 너 쟤 죽어라 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막 돋보기로 해갖고 종이 태우고 막 한 거 있잖아요. 꼭 그것처럼 막 빛이 막 세지니까 나가는 게 싫어요. 나가는 게. 갖고 오면 녹아버릴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아, 밥을 먹어야죠. 뭐. 밥을 얼음에 비벼 먹든지. 여하튼 간에, 이제, 나의 태양권을 받아라. 네, 그렇죠. 나의 태양권을 받아라. 뭐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 자, 오랜만에 유리딱스님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나요? 중학교 때 배웠나? 고등학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쌍록스 한번 청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번까지 쌍두행진곡이라는 부분의 일부분을 읽어봤고요. 쌍두치 행진곡. 네, 고등학교일 거예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 아마 다뤄졌는데요. 제가 이걸 그냥 읽으면 저작권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커멘트가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 2부, 쌍두치 행진곡, 발음 어렵어요. 쌍두치 행진곡의 2부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얼마든지 또 이야기 나누시고요. 고민 같은 것도 얼마든지 상담합니다. 일단 저는 고민이 들어오면요, 책 읽는 거 접습니다. 그거 제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날 손님이 없다는 소리겠죠. 망했다. 네, 그래도 저는 제 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래 가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손님이 이 집은 뭘까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제 집은 9시부터 12시까지 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추천해 줍니다. 방송을 저녁대로 옮겨보는 건 어떻겠냐? 싫어요! 제가 초저녁잠이 심해요. 초저녁잠이 심해서 일단 제 방송은 틀어놓는데 중간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성이 있어서요. 제가 방송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졸면서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지금 동혁과 영신의 그 진한 로맨스가 시작되기 전 바로 그 부분부터입니다. 책을 좀 폈는데도 조금 화면을 줄여서 여러분들의 글자가 좀 보이게. 시몬의 상록수는 단순히 국어 문학 작품으로서 읽을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 읽어도 굉장히 작품 퀄리티가 높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어 교과서에 다뤘겠지만 원래 국어 수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딱딱하게 하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 장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만 다뤄주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볼 수 없는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소리겠죠. 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요. 지금 동혁이 이제 영신이 올라왔는데 영신이 안 나온 겁니다. 영신과 만나기로 했는데 바로 그 부분부터입니다. 그저 안 왔을 리는 없는데. 동혁은 매우 궁금하긴 하나 이 구석 저 구석 기웃거리며 찾을 수도 없고, 채 영신이는 왜 보이지를 않느냐고 누구더러 물어보기도 무엇해서
한 구석 의자에 걸터앉아서 분통같이 꾸며놓은 마룻방 지장만을 둘러보았다. 백씨가 조선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데 반쯤 열린 침실이 언뜻 눈에 띄었다. 유리 같은 양장판 아래 목에는 새빨간 비단 보리를 깔아놓았고 그 머리밭의 작의 탁자는 초록빛의 삿갓을 씌운 전등이 지금 막 들어와서 으스람 달처럼 내리비친다. 여자애, 더구나 독신으로 지내는 여자의 침실을 들여다보는 것이 실례인 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주인이 제가 앉은 바로 맞은쪽으로 미닫이를 열고 드나들기 때문에 자연 눈에 띄는 데야 일부러 고개를 돌릴 까닭도 없었다. 도경은 그와 똑같이 으리으리하게 치장을 해놓은 방이 그 윗간에도 또한 이간찜이나 엇비스시 들여다 보이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왜들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이나 들으면서 우리 저녁을 먹읍시다. 하고 기중품인 듯 빨간 딱지가 붙은 유성기판을 들고 나오는데 그 등 뒤를 보니까 윗못에 반간통이라 되는 체경이 달려있다. 도경은 속으로 어라, 체경에 비춰서 또 다른 방이 있는 것 같은 걸 몰랐구나. 기생방이면 저만큼이나 차려놨을까? 하면서도 은근히 영신이를 기다리느라고 고개를 대문편으로 돌리곤 한다. 그러자 이건 별식을 한다고 저녁을 굶길 작정이야? 하고 백씨가 분화금으로 나서며 외치니까 네, 다 됐어요! 하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부엌 속에 나더니 뒤미처 에이프론을 두른 영신이가 양식 접시를 보게 들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나온다. 동혁이가 온 줄을 벌써 알았지만 음식을 만들다 말고 내달아 번잡술에 인사를 하기가 싫어서 인지해 나온 것이다. 동혁은 영신과 눈이 마주쳐 부엌 속에 있었구나 하면서 말 대신 웃음을 띠고 머리만 숙여 보인다. 유성기를 틀어 오케스트라를 반주 삼으며 여러 사람은 영신이가 만든 라이스 카레와 오믈렛 같은 양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판이 벌어졌다. 이야기판이 벌어졌대도 영신은 이 집의 식모와 함께 시중을 드느라고 부엌을 들락날락하고 농민수양소 여자부에서 초대를 받아온 시골 학생들은 처음으로 먹는 양식을 잘못 먹다가 흉이나 잡힐까 보아 포크를 들고 남의 눈치들만 보는데 백씨 혼자서 떠들어댄다. 도격과 영신을 번갈아 보면서 그동안에 몇십 번이나 곱 삶았을 듯한 정말의 시찰땀으로부터 꿈이 가꾸게 여성들의 활동하는 상황 같은 것을 풍을 쳐가며 청산 유수로 늘어놓았다. 청년회의 농촌 지도부 간사로 있는 얼굴이 노란 김씨라는 사람이 늦게야 참석을 해서 인사를 하였을 뿐이요. 남자는 단 두 사람이라 동혁은 잠자코 제 차례에 오는 음식만 퍼 넣듯 하고 앉았다. 죄송합니다. 영신이가 모박아서 두둑이 담아준 라이스 카레 한 접시를 개눈 감추듯 하고는 점직하니 앉아있는 동혁을 보고 백씨는 여봐 영신이 이 미스터 박은 한 3그릇 자셔야 할걸? 미스터 박동혁을 말하는 거겠죠. 하고 더 가져오라고 눈짓을 한다. 영신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듯이 카레 건더기를 담은 것을
냄비째 들고 들어와서 첫 번 솜씨가 돼서 맛은 없지만 남기시면 안 돼요 하고 기속하듯 한다. 동혁은 이거 나를 밥통으로 아시는군요. 하며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영신이와 말을 주고받았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차가 나오고 실과가 나왔다. 백씨는 잠시도 입을 다물 사이가 없어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농촌을 붙드는 데 있다는 것과 여러분들과 같은 일꾼들의 어깨로 조선의 운명을 짊어져야 한다는 등 열변을 토한다. 여러 사람들이 매우 감동이 된 듯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백씨는 미스터 박, 그동안 많이 활동을 하셨다니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지요. 많은 창고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농촌 운동에 관한 감상을 묻는다. 동혁은 나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으니까요. 하고 사양을 하여도 무슨 말이든지 해달라고 굳이 조르다시피 하니까 동혁은 못 이기는 체하고 찻잔을 입에 떼며 뒤통수를 극적극적 하더니 그럼 한마디만 하지만 들으시기가 좀 거북할지도 모를걸요. 하고 뒤를 다진다. 천만에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라는데요. 사교에 능랑한 백씨라 낯을 조금 붉히는 듯하면서도 그만한 대답쯤은 예사로 한다. 동혁은 실내의 장식과 여러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둘러본 뒤에 나는 뒷구멍으로 남의 흉을 본다든지 당사자가 듣지 않는데 뒷공론을 하는 걸 싫어하는 성미예요. 하고 화두를 꺼내더니 목소리를 떨어뜨려 이런 모임이 고적하게 지내시는 백 선생을 가끔 위로해드리는 사교적 회합이라면 모르지만 농촌을 지도할 분자들이 장래의 할 일을 의논하려는 모임 같지는 않은 감상이 들었어요. 하고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쳐다보는 영신을 향해서 말하듯이 나는 이런 전경을 눈앞에 그려보고 있었는데 들판의 정자라고 할